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남도 신안의 어선살인 사건계요.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2016년 7월 16일 오전 3시 30분에 범인 이씨 당시 34세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제원도 인근 해상에서 동료 선원 이모 51씨를 힘으로 들어 올려 바다로 던진 사건입니다. 범행을 저질렀던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 후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범인 이씨. 사건의 범인이었던 당시 34세의 선원 이씨는 자신보다 17살이나 많은 선배 선원을 바다에 집어던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범인 이씨는 공갈죄 등으로 징역을 살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배를 타긴 했지만 거칠고 힘든 배실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를 타기 전에도 성실함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과 시범의 이씨가 익숙하지 않은 배실을 잘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본인과 잘 맞지 않는 일을 선택한 것 자체가 문제였으나 그는 이를 포기하는 대신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모두 만만해 보이는 피해자 A씨와 B씨 등 주변 선배 선원들에게 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시작. 그러던 중 사건의 중대한 요인이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범인 E씨는 누나와 통화를 하며 선원 일에 대한 불만과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전과자 동생이 이를 관두는 게 무서웠던 것인지 아니면 이씨가 벌려놓은 과거의 일들로 쌓였던 것이 있었던 것인지 누나는 힘들다는 이씨의 말의 위로는커녕 쓰디 쓴 독서를 날렸다고 합니다. 누나 나 진짜 힘들다.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그것도 못 참어. 그 정도는 참고 해야지. 너니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나 진짜 이러다 죽겠다. 에이고 그래 그럼 그냥 죽어버려라. 다른 분노, 범죄 사건들이 그러듯이 이 사건 역시 피해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서 범행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던 것 같은데 누나와의 대화 이후 범인 이씨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분노가 채워졌는데 문제는 그의 분노가 엉뚱한 이들에게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무려 17살이나 많은 51살의 A와 다른 선원 B 등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는 등 수시로 괴롭혔고 이들은 배 위에서의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7월 15일 범인 이씨가 배시를 시작한 지 딱 보름이 되는 날이었는데 이날 신안 앞바다에는 강풍특보가 예고된 상황으로 조업을 하지 않아 범인과 A씨를 비롯한 선원 7명 모두 정박한 배 위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실은 고되기도 하지만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선원들이 컨디션을 잘 조절하고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범인 이씨는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 때우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밤 11시 반쯤 이미 모든 선원이 잠자리에 든 시간 이씨는 출출함을 느꼈고 보통 사람이었다면 남들 다 자는 시간인 만큼 허기를 좀 참아보던지 아니면 스스로 해결했을 테지만 범인 이씨는 그대로 피해자가 잠든 침실로 가서 그를 깨웁니다. 피해자 A는 자신의 휴식을 깬 것도 모자라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는 이씨의 행동에 짜증이 났지만 그것을 표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씨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키가 185cm로 건장한 체격이었고 그에 비해 A씨는 51세의 중년에 160cm에 불과한 왜소한 체격이라 싸움 자체가 불가능한 체격 조건과 나이였습니다. 배시를 하는 동안 이씨는 이렇게 체격적인 면에서 자신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사람을 골라 잔인하게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 A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 침실을 나섰는데 이씨는 같은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고 있던 또 다른 선원인 B씨 46에게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시발 같이 죽자. 죽을래 살래? 시발 짜증나네. 이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허리 부위에 주먹질까지 퍼붓고는 갑자기 침실을 나갔다고 합니다. A를 그냥 죽여버려야겠다. 식당에서는 A씨가 가스레인지에 물을 담은 냄비를 올려놓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미 E씨는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힌 상태였다고 합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E씨는 그대로 양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서 선박 끝에 있는 화장실 난간까지 끌고 갔는데 A씨도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반항해 보았으나 체격적으로 월등한 E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소한 체격의 A는 살아남기 위해 그저 빌고 또 빌 뿐이었습니다.
피해자 A씨가 어떻게든 E씨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E씨는 이미 A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상태였고 분노에 눈이 뒤집힌 건장한 30대를 50대 외소한 A씨가 제압하고 살아남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E씨는 A씨의 멱살과 등을 잡아 그대로 난간 위로 들어 올렸고 A씨 역시 죽음 앞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보았으나 허사였고 A씨는 강풍특보 등으로 인해 거센 바람이 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바다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러나 2m가 넘는 파도 속에서도 A씨는 최초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살려달라는 A씨의 절규를 E씨는 그저 바라만 봤고 그리고 순식간에 피해자 A씨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 A씨의 비명을 들은 B와 다른 선원들이 갑판으로 나와 E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을 때만 해도 E씨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경찰 신고 16일 새벽 3시경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된 선장의 신고로 검거된 범인 E씨는 끝내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합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 덜미를 잡히긴 했지만 만약 E씨가 처음부터 B씨를 폭행하며 A를 죽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끝까지 B가 혼자 미끄러져서 사망했다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더라면 사건의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끝까지 범인 E씨는 피해자가 라면을 끓여주지 않아 살해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재판 결과 범인 E씨는 재판 결과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해에 걸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점으로 참작 사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범인 E씨는 재판 전까지는 경찰에게 검거된 이후에도 반성의 기색은 전혀 없었으며 유족들에게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다고 합니다. 실종된 피해자 A씨 그리고 실종되었던 A씨는 사건 발생 5일 만인 2016년 7월 20일 오후 8시 반경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해상에서 한 어선의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미혼이었던 A씨의 장례는 화장터에서 친척들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두 번째 이야기, 캠핑. 그땐 여름이었어. 난 성인이 된 후로는 친한 친구들과 캠핑을 자주 가곤 했었어. 뭐 캠핑이 근사한 단어로 들릴 수도 있는데 난 모닥불을 좋아했고 그런 분위기를 좋아했었어. 그냥 놀러 가는 거였지 뭐. 가끔씩 펜션이나 빌라를 빌리곤 했어. 그날따라 참 사람이 많은 편이긴 했는데 겨우겨우 빌라 3층을 예약했지. 그런데 참 이상하게 친구가 다른 좋은 장소를 안다면서 거기서 4km쯤 떨어진 다른 빌라를 예약한 거야. 뭐 이럭저럭 이틀 전부터 챙기고 우리는 캠핑을 가기로 준비를 했지. 도착해보니 다들 좋은 사람들이더라고. 서로 노는 거 신경 안 쓰고 옆에 있던 작은 호수도 보곤 했어. 뭐하고 놀았긴. 여자친구 얘기도 좀 하고 참고로 내 친구 중에 여자친구 있는 녀석은 없었어. 뭐 이럭저럭 가져온 달백숙도 좀 먹고 우리는 빨리 서로가 헌팅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랐었어. 그때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뭐 재밌게 놀고 가져왔던 라디오도 좀 듣고 하다가 어느새 저녁이 되더라고. 밤 7시가 넘어서 담배 좀 한 대 피우고 올까 하다가 친구 녀석한테 요 앞에 담배 피우러 간다고 말하고 8시 정도에 나갔어. 바람 좀 쐬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바람이 불더라고. 그때는 몰랐는데 따스하면서도 간지러운 바람이 불었어. 그래서 뭐 차가 지나갔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담배를 피우다 보니 주변에 사람도 없고 좀 으스스한 분위기가 들었어. 그래서 대충 피고 들어가자는 생각에 빨리 담배를 버리고 들어갔지. 친구들을 보려고 문 열고 베란다 쪽을 봤는데 친구 2명이 앉아있긴 했어. 근데 좀 이상한 떨떠름한 표정이더라고. 내가 뭔 일 있었나? 라고 묻자 야 아까 어떤 아저씨가 시끄럽게 논다고 조용하라고 하고 갔어. 라고 하길래 신경 쓰지 말고 TV나 틀어봐. 그랬어. 탓하고 TV 켜지는 소리 나고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베란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그리소에 3명 다 시선이 거기로 갔는데 어떤 아저씨 얼굴만 보였어. 야 너네들 조용히 해라 하면서 쓱 지나가더라고. 한 3초간 다들 멈춰 있다가 그냥 TV를 보고 있었지. 그러다가 내가 한 말이 절대로 잊지 못할 말이 되었지. 야 아까 그 아저씨야.
친구들 모두 끄덕끄덕했어. 야, 너 빌라 예약 4층으로 했잖아. 세 번째 이야기. 충혈된 눈. 2006년도 여름 즈음이었을까. 상열이가 우리 동네를 떠난 날. 상열이 친구 성현이는 그때 당시 마을 아래 있는 달동네에서 자갈로 비석치기를 하는 걸로 유명했었다. 둘이서 비석치기를 하고 나면 어느새 저녁이 되곤 했었지. 그때 우리 어머니는 가마솥에 밥을 한가득 해 놓으셨고 난 개들이 비석치기를 하러 가는 것을 보면서 산에 약초를 캐러 가곤 했었다. 어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오늘은 감초나무랑 기름나무를 좀 캐야 해. 그것도 넉넉하게 걸을 때는 좀 당당하게 걷자. 걸을 때는 좀 씩씩하게 걷지. 나름대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등산을 하곤 했었다. 산 밑으로는 도로가 나 있는데 누가 뚫었는지 참 험하게도 뚫었다. 차가 지나다니긴 하는데 잘 보이진 않을 정도야. 바위로 갓길을 대충 막아놓고 차의 추돌을 방지하는 듯 했다. 내가 올라갈 때는 산 밑으로 검은 차가 한 대 지나갔고 그 다음엔 기억이 잘 안 난다. 올라가다가 수액이 나오는 나무를 발견했는데 조금 껍질을 벗겨서 먹으니 괜찮은 맛이 났다. 혹시 몰라서 나는 맥가이버 칼을 갖고 다니는데 나무 껍질을 벗길 때도 쓰고 뭐 여러가지 용도가 있지. 그래서 뭐 아무튼 산을 이리저리 누비면서 다녔는데 멀리서 돌로 만든 집이 보이는 거야. 처음엔 무슨 저런데 집이 있지? 하는데 큰 집은 아닌 것 같고 겨우 잠을 잘 수 있는 정도였어.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니라서 참 희한하다. 했는데 가면 무당이라도 튀어나올까봐 무서웠지. 우리 마을은 무당 아줌마들이 가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군. 뭐 그래서 대충 한번 봐볼까 하는 식으로 나무를 헤집고 가게 되었어. 돌로 만들었는데 여자가 만든 것 같지는 않더라고. 돌이 무겁고 바위로 돼 있어. 근데 그걸 쌓아 올리느라 힘들었겠다 하는 순간의 속에서 뭔가가 튀어나왔지.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동물인 것 같더라고. 뭐 은신처가 없었는지 내가 가니까 숨어 있다가 나왔나 봐.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 집을 지나서 약초들을 찾고 있었어. 그날따라 하도 약초가 안 캐져서 그냥 산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 곧 해가 지려하니까 난 좀 서두르게 되었고 그러다가 여기서 자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 가끔 가다가 산에서 자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어. 이렇다 할 소득이 없을 때는 자고 나서 근처를 다시 찾아보는 게 이득이 되곤 했어. 가끔 가다가 운이 좋으면 산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따라 되게 멧돼지 같은 것들이 무서웠어. 지금은 현대시대라서 동물이 많이 없곤 했지만 그때는 가끔 가다가 이상한 녀석이 나오는 경우는 있었어. 그냥 바위 밑에서 자려 하는데 머리 위에서 음산한 기운이 드는 거야. 처음은 무시하려 했지만 추운 데다가 가져온 담요도 별로 안 따뜻하고 그래서 바위 옆을 보게 되었어. 근데 그걸 발견할 줄은 몰랐지. 새끼리 나 있었어. 풀을 누가 일부러 베고 만든 것 같았어. 그때 당한 정신적 고통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새끼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갔는데 나무가 베어져 있고 초가집 같은 것이 보였어. 그때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가려 하다가도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 그때 내 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간 정체는 뭐였지? 내가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내 덩치에 3배는 돼 보였거든. 난 초가집 속으로 끌려갔고 이제 거기서 당한 일을 말하려고 한 다방이 있었고 마네킹 하나가 씨 굽듯이 서 있었어. 그 덩치는 나를 방 안에 가두더니 빠른 속도로 사라졌어. 얼굴도 검은색이고 옷도 허름하고 이상하고 난 양반다리로 방 안에 앉아서 이게 뭐지? 하고 생각했어. 그러다가 문을 봤는데 나갈 수 없더라고. 거기서 1시간쯤 있을 수밖에 없었어. 덜덜 떨고 있는 상태였고 정신을 가다듬다가 벽에 난 구멍을 보게 되었어. 아까부터 바람이 들어오곤 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없을까 하다가 갑자기 구멍에 눈이 보였어. 도대체 누가 살고 있었던 걸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산엔 전신주가 많이 있었고 가끔 전기 인간이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니 그 눈의 눈동자 색깔은 매우 이상했다. 초록색도 아니고 전기가 나올 때의 색깔. 그 뒤로 난 그 산에 가지 않게 되었어. 부모님에게 빨리 도시로 가잔 말을 하곤 했었는데 집 근처에 있는 산이라도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전기 인간이 산다 하는 강박관념이 생겼지. 내가 그 산을 내려온 건 그 뒤로부터 이틀 뒤인 것 같아.
공포에 떤 채로 누워 있었고 정신을 차리니 해가 떠 있었어. 벽 밖으로 공사하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트럭 소리도 들려왔어. 내가 나가보니 전신주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내가 봤던 그 눈은 뭐지? 정말로 전기 인간이 살고 있는 건가? 네 번째 이야기, 침대 유해.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동양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양의 이야기로서 민담으로 보이는 어떤 설화입니다. 다만 브라질과 같은 경우 나라 안에 아마존과 같은 엄청 거대한 숲이 있기 때문에 실화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숲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흔히들 걱정을 하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커다란 나무는 기껏해야 10m 정도지만 외국에는 20m가 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A라는 여성은 유럽의 어느 마을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운동도 할 겸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침대가 있는 방이었는데 그 흉가에 들어가자마자 수없이 많은 시체를 보면서 기겁을 했다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방 안에는 이상한 시체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주변 마을에서는 숲속에 침대 괴물이 산다는 소문이 몇백 년 전부터 내려왔다고 합니다. 시체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기괴했는데 엉덩이에서 출혈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정강이와 다리가 잘린 시체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괴물은 침대 괴물이라고 불리는 괴물이었는데 주변의 속설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보다 덩치가 2배 더 큰 이 괴물은 숲속을 돌아다니며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날로 먹으며 돌아다니는 괴물이라고 합니다. 남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곰도 잡아먹기 쉬웠을 거라고 합니다. 사실 보통 남성의 3배는 된다고 하니 말이지요. 이 요괴는 커다란 집에 살면서 수없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나이는 100세가 넘었을 거라 합니다. 유랑자들을 발견하거나 사람들이 때로 모인 곳에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 2명쯤은 아무 힘도 못 쓰고 그 괴물에 치시기는 손놀림의 뼈가 탈골된다 합니다. 이 침대 괴물이 무서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납치해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 괴물은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침대가요. 여기에 납치한 사람을 눕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침대보다 더 길면 발목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침대보다 더 작으면 머리와 다리를 손으로 움켜쥐고 늘린다고 합니다. 이 무서운 괴물은 사람을 2가지 방법으로 죽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밀려서 죽은 사람은 엉덩이로 출혈이 되어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잘린 사람은 얼마 못 가서 과다출혈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 괴물은 숲속을 돌아다니며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있을까요? 5번째 이야기, 중국의 수영장 괴담. 저는 중학교를 중국 국제학교에서 다녔습니다. 그때가 한초이. 그 정도쯤에 중국 창장거지에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정문 쪽에 거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용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시설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아는 사람들도 많던 친숙한 곳이었기에 저는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 내려갔습니다. 당시 활발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수영장의 가장 바닥까지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은 경주를 하고 있고 저는 바닥을 찍고 오자는 생각으로 숨을 크게 쉬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숨이 막히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고 빠져나오려는 순간 무언가가 제 발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발목을 무언가가 아주 꽉 잡고 있어 숨은 막히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저는 그 상태로 패닉에 걸려 물을 마시면서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어떤 아저씨가 제 팔을 잡고 물 밖으로 끌어올려 주었고 저는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바로 친구들한테 가서 슈퍼마켓이나 가자고 말했고 저는 옷을 갈아입고 수영장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 사건이 일어나고 몇 주 뒤에 수영장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또래 중국인 여자아이가 수영장에서 익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시신이 수습되고 수영장 앞에 정문에 여자아이의 사진이 걸리고 꽃들이 놓여 있는데 저는 정말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몇 년 뒤에 상하이 근처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후로 저는 구명조끼 없이는 수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체 그날 제 발목을 잡아당기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6번째 이야기, 바닥의 그대. 많은 공포책의 소재로 이용되기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류의 이야기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두 방 떨어질 이후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나 벽에 스키드 마크와 유사한 자국들이 사람 얼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화로 알려지기도 했던 이 이야기는 사실 유럽의 어느 가정에서 200년 전 정도에 처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A씨는 어느 날 자기 집에 부엌에 갔다가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결국 초자연 현상 전문가에게 이 일을 의뢰하게 되는데 부엌의 바닥에서 사람 얼굴이 자꾸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생기고 했던 것입니다. 이 얼굴은 대리석의 마블링이나 흔히 자동차 사고 때 많이 쓰는 단어인 스키드 마크와는 달랐습니다. 얼굴의 모습이 선명하고 아주 여러 명의 얼굴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은 히로시마현과 나가사키현이라는 곳에 핵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시민은 몸이 증발하여 죽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사람들은 벽이나 바닥으로 스며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벽과 바닥에 사람의 형체를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벽이나 돌이나 바닥 등의 사람 모습이 보이는 설화는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 때 죽은 자들의 원한인지 아니면 바닥에 매장되어 죽은 자들의 얼굴이 나타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얼굴의 모습을 보고 진짜 사람으로 인정했다 합니다. 집에 혼자 살고 부엌 바닥에 얼굴이 보인다면 공포스러울 것이 뻔합니다. 바닥에서 그들이 외치려 했던 말은 무엇인가요?